베르그손과 들레즈라고 하는 거 읽어만 오신 분은 바로 오른쪽에다가 우리 잠깐 이렇게 손독해 연습하기로 했잖아. 우리 한동안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안 읽어오신 분들도 지금 읽으면서 바로 옆에 정리. 알겠죠? 지금 드린 걸로. 지금 드린 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파악하기가 좋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시는 동안 저도 앞에다가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신 분들은 뭐 제 정리랑 같이 비교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 다 되신 분은 그 목요일날 드렸던 거에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이어서 한번 바로 풀어보셔도 됩니다.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아니면 수능 특강에다 바로 풀어도 괜찮아요. 너무 막 장황하게 안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손독해로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가다가 막혔다 하는 순간 그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긴장하거든요. 긴장하다가 이제 그냥 망치고 오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거지. 그래서 다 정리하신 분들은 지난 목요일날 나갔던 거에 문제 있으니까 그것까지 풀어보세요. 문제 지금 풀 수 없는 사람, 아예 프린트 없어갖고 못 푸는 사람 없니? 다 있니? 안 읽어오니까 지금 읽기 바쁘지? 읽어와야 돼. 알겠죠? 토요일 수업은 또 짧아서 2시간이잖아. 짧으니까 읽어와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정리되신 분은 제가 정리했던 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할 때 저게 무슨 말이구나. 선생님 저렇게 정리했구나.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일치하는 거지. 내가 정리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어 하지 마세요. 이거 귀찮으면 여러분들이 매번 귀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꼭 쓰인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는 연습, 정리하는 연습,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리하는 연습은요,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 분명히 연계될 거란 말이에요. 독서도 개념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연계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 학교에서 뭐 사문한 사람이 있고 생윤한 사람이 있고 과학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배운 건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하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이 얼마나 수월하게 읽히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게 읽히는지.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올해 독서는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게 공부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범주로. 3가지 범주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요 이미지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런 논란, 그리고 베르그송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럼 이 둘 관계에서는 어떤 문맥이 성립이 되니? 둘의
차이점, 대조가 발생하겠죠. 이런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오늘 지각하신 분의 지각이 아니라 자, 그렇지, 무엇인지 인지하는 거잖아. 통념, 내가 여기 통념이라고 썼지. 통념은 뭐야?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외부 사물을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그런 작용을 지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베르그송은 뭐라고 얘기를 했대? 그 지각을 뭐라고 설명하진 않고요. 지각을 가지고 그거는 지각된 게 있고 지각되지 않은 게 있어. 그 중에서 지각된 거는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지각이 된 일부일 뿐이야. 그래서 제한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였어요. 뭐 지각 자체를 우리가 지금 뭐 반대를 얘기하진 않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제 베르그송은 요 지각되지 않은 이미지도 있어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무한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그렇죠? 자, 그런 상황까지 잠깐 또 지문에서 우리가 읽고 올게요. 왜냐면은 여기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로 예술 철학으로 넘어간 거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지문에서 연결할 부분은 연결해주고 뭐 표시할 부분 한번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나중에 같이 읽어주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고 전통 철학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라고 하는 요 주어죠. 근데 뒤에서 베르그송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달라졌죠. 문장이 주어가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얘는 주어가 달라졌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관념론과 실제론 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이 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으로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잡아줘야 되고 하나, 관념론, 실제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윤사? 없어? 없어? 알았어. 그럼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읽기 자료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매년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반복이 되는 주제거든요. 관념론, 실제론.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로 나온다 하면은요, 전통 철학에서의 관념론, 실제론, 그리고 베르그송의 관념을 가하나 혹은 가하나다 이런 식으로 줘갖고 글을 길게 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 쌓는 느낌으로 제가 프린트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미지는 베르그송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미지의 총합이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처리를 해놔야 돼. 나중에 하나 체크해놔. 관념론, 실제론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읽고 정리해둘 것. 이거 우리 서양 철학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 기관의 작용으로 간주한다. 얘들아, 간주라는 단어 뭐니? 간주된다.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 그러나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지각 자체를 여기서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지각 작용을 얻어지는 추상적 표상 이 무수한 이미지 중 사람의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일부다라는 얘기겠죠. 일부만 지각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가 쓰였네요. 이 예시는 중요한 거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내용은 이해가 됐어? 읽으면서 얼음은 요런 이미지만 있니? 투명, 차가운, 단단함 이런 이미지만 있니? 그럼 또 다른 이미지 있어? 얼음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 나는 있어. 아, 차가워. 선생님 차가움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딸은 얼음을 아차가라고 불러.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야. 그거 밤에 자기 전에 꼭 입에 하나씩 넣어달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없는. 근데 나한테 파악된 이미지지. 그쵸? 자, 그래서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하지만 얼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뭐가 또 있어? 얼음은 H2O지? 그쵸? H2S. 자,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까지 예시였어요.
그러면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고요. 거기서 일부는 우리가 얻어진 것을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상이란 단어 이해되니? 표자가 뭘까? 표현되는 거 상, 형상으로. 그러면 즉 표상이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가 알아채는 거지. 아예 똑같은 말로 알아채는 거지. 알아채는 대상. 즉 즉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어떤 문장의 문맥이지? 앞과 뒤를 똑같다. 재진수라는 거지. 그럼 재진술이니까 여기도 한번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서로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 예시를 통해서 재진술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요 엄청 길게 얘기한 것 같아 문단이. 그러나 내용 자체는 간단해. 전체적인 이미지 중에서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거는 일부이다. 끝. 그쵸? 자, 여기부터는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죠. 그럼 영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는 요 두 사람, 베르그송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이어서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이 서로, 자, 여기서 쓰이는 문맥은 어떤 느낌일까? 둘의 관점은 서로 똑같아? 비슷하다? 자, 비슷하다고 간 사람. 여기서 잠깐만, 여기 자, 요 두 사람의 관점은 얘들아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지금 비슷하다라고 느낀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했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달라. 달라? 왜 다리를 양쪽으로 걸쳐? 빨리 이 두 사람의 문맥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근데 내용이 좀 다르네. 수업 거의 끝나는 시간. 내가 전화했었잖아. 저 5시까지. 6시 반이라고 들었는데 5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 30분 일찍 오라고 해서 5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내가 30분 일찍 와서 너 이거 읽어야 된다고. 6시 반 5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이래서 녹음을 해야 돼. 녹취 허용해야 돼. 이래서 내가 5시까지로 했어도 저번 주에 안 들어. 아무튼 저번 주에 안 와. 아니 목요일 안 왔으니까 5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아까 통화로. 네. 다시. 지각. 정도. 자, 다르죠? 얘들아, 다르다라는 건 꼭 반대만 의미해? 아니요. 아니라고. 아, 진짜. 그럼 얘네들의 의견은 서로 달라요. 다르겠지. 아, 얘네들의 의견 다르겠지. 안 그래? 다르겠지. 어떻게 달라? 이 내용이 다르겠지. 안 그래? 얘들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그냥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비슷하지. 안 그래? 하나 더. 자, 여기서 베르그송은 그래서 일부 운동이지만 그리고 흉내내고 환영이라고 얘기만 했어요. 환영이라는 건 환영합니다. 강준아 환영해. 이게 아니야. 뭐지? 뭐야? 환영. 환상. 그치? 환상.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 요 그림자잖아. 환상의 그림자. 그쵸? 자, 그러면 베르그송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느껴보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 정도. 부정적 아니야? 네. 난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 의도는? 왜? 커지드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버렸잖아. 흉내 냈잖아. 환영에 빠진 거잖아. 왜? 일부 운동이,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 왜? 이 사람은 지금 앞에서 이미지의 범위는 어떻다고 했니? 이미지의 범위는. 무수히 많다고 했지. 자, 연결 지어 봐봐. 무수히 많은 이미지다 보니까 그 이미지 중에서 일부 운동이지만 영화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어.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흉내낸 거야, 환영이야, 그래서 거짓 운동이야, 혹시 몰라서 써놨다 단속적. 요거 무슨 말이냐면 단자가 끊어주다, 속은 연결되다. 끊어주고 연결되고 끊어주고 연결되고. 영화가 원래 그렇잖아. 필름이 샥 돌아가면서. 아니다, 여기 필름 세대가 아니구나. 디지털 세대지. 영화는 이렇게 필름이 샥 돌아가면서 그 장면이 쭉 이렇게 막 무수히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단속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요 지문에서는요. 자, 그렇게 베르그송은 얘기를 했어. 그럼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얘 부정적으로 보네. 근데 들레즈는 뭐라고 했어? 야, 고정관념 탈피하는 거야. 궁극의 가능성 있는 그 관점을 볼 수 있어. 새로운 사유도 가능해.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야. 야, 얘의 그런 관점은 얼마나 긍정적이냐. 안 그러니? 자, 요렇게 해서 둘의 차이점을 우리는 비교 대조해 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자, 우리 문장의 구조 이렇게 읽다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서로 특징이 대비된다. 알겠지? 그럼 벌써 대비되는 특징들 여러분들 여기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1특대 첫 번째 문장. 요건 다 이제 특징이지? 누구의 특징? 누가 얘기하는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이미지에 대한 특징. 그치? 뭐 전통 철학과 대비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도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보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프린트에서 문제까지 드렸으니까 뭐 수능 특강 있으신 분들은 수능 특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프린트로 봐. 그리고 수능 특강은 그러면은 복습으로 사용해도 좋잖아. 그치?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다 있지? 빨리 없어? 또 빨리 가져올게. 문제 1번의 문제 유형, 이 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모를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뭘 물어보는 느낌이니? OX. OX야? 아, 그야, OX는 당연히 우리 그 45문제, 국어에서 나오는 45문제가 다 OX인 거 알아? 왜? 45문제 곱하기 선택지 몇 개? 5개. 25. 225개의 OX 문제야,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니? 선택지마다 다 OX 해갖고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OX라고 하지 말고 문제 유형. 내용이. 응? 내용 물질이지. 어머나. 이게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용 더 크게! 전개 그래, 전개 방식이라고 써주세요, 빨리. 방식. 파악이 안 됐구나. 그러면은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저번 줄 거 미안해. 저번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 단축에 너무나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 맞춘 여러분들의 방법, 행동, 이게 몸에 체화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자, 사실적 독해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요구되는 게 내용 일치와 전개 방식이에요. 지금 전개 방식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그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전개 구도에서 어떤 내용이었니? 잠깐만 여기 쭉 생각해 보면 이미지에 대해서 베르그송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둘의 차이점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골라도 되고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개 방식은 선택지에서 핵심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다 밑줄을 칠 거예요. 자, 전통 철학의 장점 수용, 통시적 고찰, 밑줄. 2번이래.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 변화하는 과정, 밑줄.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설명, 밑줄. 제가 밑줄 친 데만 한번 쳐보세요. 이거 다 치면은 의미 없어. 알겠지? 이미지와 지각 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 특정한 영화를 예로 들어 이론 적용. 특정한 영화 이론 적용. 선생님 다 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 정도 치는 거 다 치는 거 아니야. 딱 밑줄만 치는 거. 감각기관의 한계에 대해 전문가 견해 제시, 한계에 부정하는 입장. 그럼 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거는 베르그송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했고 특징을 설명했고 그거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달랐어 라고 한다면 바로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몇 번? 3번. 됐니? 자,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 중심 내용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자, 이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말로 대응시켜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읽힐 날 읽고 못 읽히는 날이 있거든, 글이. 그 야구 혹시 좋아하니? 야구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니? 있니? 야구. 그 야구 중계 이렇게 들리다 보면 오늘 투수가 공이 긁히는 날이래. 그런 내용 들어봤어? 모르는구나. 알았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읽히는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힘든 날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법이 필요한 거지.
누구나 잘 읽으면 그건 뭐 그냥 찍어도 맞겠다. 잘 읽히면 여기 있네. 따다다닥. 근데 안 읽히는 날 여러분들이 꼭 이런 방법들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 대응시켜 보세요. 철학의 장점, 전통 철학의 장점이 있었어? 설명돼? 전혀 없었는데 X. 2번. 자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 있니? 네. 있지. 이것까진 말이 돼. 근데 그 사람의 견해가 변화했어? 아니요. 아니지. X. 자 3번이 답이니까. 자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 누구의 견해? 전내처럼. 베르구성의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누구와 누구에 대한 입장? 전내처럼. 그치 베르구성의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대응시켜서 맞춰주는 거. 4번은요.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대. 누구의 이론? 그치 베르구성의 이론. 이건 말이 돼요. 근데 특정한 영화가 예시로 들어졌어? 아니요. 없네. X.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시키는 방법 그리고 요 글의 구조를 쭉 이해한 다음에 풀어주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알겠지? 네. 요 구조 방법, 구조와 대응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뭐 1번이든 2번이든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셔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풀릴 거예요. 넘어갑시다. 아유, 내용일치. 사실적 독해에서 나오는 내용일치 문제죠. 그러면 자, 내용일치 부분이니까 적절히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는 게 우리에게 목표일 거예요. 그럼 어디가 틀렸고 그 틀린 얘기를 최대한 맞는 답으로도 바꿔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검토할 시간이 있니 없니? 문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없지? 뭐 검토라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후에 거의 없지 않아? 그치? 근데 검토가 필요할 거야. 내용 일치는요, 우리가 검토까지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럼 검토는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며,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맞는 말로 바꿔보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토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안 그러니? 자, 답 몇 번으로 했어요? 혹시 1번으로 한 사람? 2번으로 한 사람? 3번? 4번? 5번? 오, 다 4번으로 갔네? 그래? 그럼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실제하지 않으나. 들려주는 실제하지 않으나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영화가 포착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하지 않으면 포착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들려주는 요 내용을 지우고 뭐를 넣어주면 될까?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지가 되지 않는, 그치? 인지가 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잠재성이라고 얘기했잖아. 드레주의 어휘에서. 그치? 그 잠재성. 우리가 실제는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착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적절하게 맞춰주면서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이 검토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정확도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지. 그 부분 가서 또 지문 읽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한번 바꿔봐. 알겠지? 자, 3번 봅시다. 일글에 나타난 드리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얘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기를 분석을 해야 되겠네. 그럼 보기는 사진가는 셔터만 눌러대. 그래서 예술이라고 취급되지 못했어. 그러면은 드레즈는 그렇게 생각할까? 사진가에 대해서? 아닐걸? 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카메라를 통해서 새로운 철학적 예술, 그런 위상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앙드레 바쟁이라고 하는 사람과 드레즈의 관점은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야. 왜?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진이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경된 것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자의적 무슨 단어예요? 자의적. 자기 의도대로, 멋대로, 지 맘대로 변경돼. 누구 때문에? 작가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잠깐 배경식 피카소 그림 혹시 한번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막 그림 보면 어때? 막 귀 옆에 막 코가 달려 있고 눈 옆에 막 턱이 달려 있고 막 이러잖아. 자의적으로 바꾼 거지? 근데 사진가 혹은 카메라는 그런 역할을 해 못해?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에 반해 사진은 여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에 반해 항상 뒷부분. 그래서
사진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셔터를 누른 순간 의도를 배제하여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배제해서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반면 사진은 그러한 의도 갖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세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사진을 통해서 무한한 그런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여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우리 드레즈 생각은 서로 좀 비슷하겠구나 라는 거 일단 잡아주시고, 자, 요 문제의 답은 몇 번? 몇 번으로 갔니? 3번. 3번. 그럼 3번은 왜? 이유. 지각 불가능한 현실은 그 현실 만을 여기서 보자. 우리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지각 불가능하면은 못 찍지 않냐? 네. 그치? 그럼 이것도 뭐라고 바꿔줘야 돼? 지각하지 못한 거. 그치, 우리가 지각 불가능이 아니라 지각하지 못한 거. 그 말이 그 말 아니지? 네. 지각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지각하면 되는 거지? 네. 지각하지 마,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부터 지각하지 마. 근데 지각 불가능은 이거 절대 못하는 거야, 얘들아.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문제 4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이 있어요. 개념이라는 거는. 그런데 어떠한 개념도요,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대상의 개념은 대상의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만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 우리 나무 하면은 뭐가 생각나니? 나무. 이거 생각나지? 광합성. 그치? 아, 광합성? 여기서 광합성. 그래, 광합성. 나무 뭐 나무 뿌리. 여기 열매.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그린 나무는, 나무 그림은 밖에 나와서 보이는 저 나무랑 똑같은 나무니? 아니요. 다르잖아.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나무고 실제의 나무와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칸트는 사물 본래 모습을 물 자체라고 지칭했고, 이거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개념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념이라고 제시했고요.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는 없으며 실제에 도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윤사 나오네. 칸트. 칸트의 우리 생각 몰라? 넘어갈게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요. A 부분 한번 보자. A 부분 여기네. 누구의 생각? 베르그송의 생각. 자, 그럼 베르그송의 생각과 이 생각에 공통점이 있었니? 느껴졌니? 네. 완벽하게 지각, 모든 것을 지각?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유사성들을 좀 생각해주고 먼저. 그렇지, 유사성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답 몇 번으로 갔어요? 2번. 2번이에요. 왜? 조금도 지각되었어. 그치.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인간에게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 조금도 지각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얘지. 아니야. 베르그송 뭐라고 얘기했어? 조금. 일부는 지각한다 했잖아. 그치? 완전히 내용이 틀렸네요. 너무 쉬웠지, 얘들아?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안 돼.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안 돼. 너무 쉽잖아.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우리 관념론과 실제론이라고 나왔었죠. 그치? 요 지문은요, 이제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관념론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실제론이라고도 나왔었죠. 그럼 이 둘은 서로 다르겠지? 그래서 그것만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원래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이 있대, 없대? 없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야?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 안 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을 지각할 수 있지.
안 그래?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가 저번에 이거 나 너무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작년에 걸렸었던 사람들 나 같은 경우는 냄새를 못 맡았어.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똥을 싸도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의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진짜 대상을 지각을 하더라고. 맛도 안 느껴졌어. 그렇다고 똥을 먹진 않았는데 냄새는 안 느껴졌어. 내가 매운 거 원래 잘 먹는데 그때는 매운 거 먹어도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이게 요 버클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형성되는 관념이다. 사람마다 그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해됐어요? 이게 관념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 요 밑줄 치는 것만 같이 쳐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 국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한정된다. 그게 버클리의 관념론이다. 관념론 정리됐니? 그래서 외부의 세계들은 마음에 떨어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우리들 마음속의 관념의 집합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곧 지각되는 것. 그러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관념론이에요. 되게 극단적이네. 그러면서 대상이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렇게. 그럼 지각되지 않는 거는 없다고? 그럼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원장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승훈쌤은 안 계신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념론은 여기 되게 이제 좀 되게 좀 모순적인 얘기, 좀 판타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 신이 지각하기 때문에 모든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대. 신이 지금 우리 원장님은 지각하고 있고 승쌤은 지각하고 있어갖고 존재하고 있는 거래. 되게 신기하지 이 이론이. 그럼 내가 지각하든 지각 안 하든 신이 지각하고 계셔. 존재한다는 거는 상식적 실제론이랑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뭐 그 존재의 이유가 좀 다르지. 존재 과정. 너도 지각할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 관념론에 대한 좀 얘기인데요. 실제론 뒤로 넘어가 봐. 또 실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실제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류가 되고 있죠. 그치? 그럼 실제론은 모든 형태의 실제론은 세 번째 줄, 직감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의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는 주장을 부정한다. 이 철학적 회의주의자가 아까 그런 관념론으로 이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자, 이에 대해 로크는 세계가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물리 대상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세계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을 설정하면서 상식적 실제론의 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입장을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 실제론을 포함해서 상식적 실제론은 지금 앞에서 정리가 됐어요. 잠깐 얘기하면은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라는 거, 오감을 통해서. 근데 이후에 나오는 표상적 실제론은요, 이런 상식적 실제론의 난점을 보완하려는 입장인 거예요. 난점이란 건 뭐니? 어려운 점,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 그러니까 상대의 비판을 또 반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이 로크가 반박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표상적 실제론은 관념은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야기된 거예요. 아까 관념론이죠. 대상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에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표상적 실제론자는 동일한 사과의 색도 다른 불빛 아래서 관찰자의 감각에 의해서 달리 지각될 수 있음을 용인하고는 있어요. 용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정. 동의. 인정은 해요. 인정. 그래, 그럼 니들이 얘기하는 거 인정. 관념론에서 얘기하는 그 관념은 인정.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크는 요 성질이라고 하는 제1성질, 2성질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성질은 고유의 성질, 2성질은 감각을 일으키는 성질. 그래서 1성질의 특징, 고정불변, 객관적 성질. 2성질의 특징, 사람마다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다. 측정 불가능한 주관적인 성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는 조금 더 읽어보시고, 요 실제론이라는 거는 표상적, 실제론은 이제 상식적 실제론이 먼저 나왔다가 반박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로크가 표상적 실제론을 보완하면서 관념론 너희들이 인정. 그런데 그 실체는 성질은 두 가지야. 우리가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떠오르는 성질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론과 관념론이 나왔었죠. 이거를 깨부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까 정리했던 베르고송. 베르고송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 생각하지 말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거죠. 그치? 베르고송은 이미지는 어떻다고?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얘네들은 막 싸웠지. 실제한 거야? 아니야. 그거 실제한 거 아니야. 네가 느끼는 정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이거는 무한해라고.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가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베르고송이 나 지문으로 나와서 인문철학 지문 가나 지문으로 6문제짜리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게 나오면 나이스하면서 읽어주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출제될지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출제자의 입장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문제 뭐 낼까? 나라면 문제 뭐 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 관념론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 그냥 한번 그 읽기 자료를 드린 거예요. 내가 지각되지 않으면 없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은 있잖아. 왜? 신이 지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경 지식 조금만 더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해. 감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다 똑같아 달라? 관념론에서 얘기한 거는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아니야, 나 원래 차은우처럼 생겼어. 누구처럼 생겼어? 차은우. 니들이 지금 감각이 잘못된 거야. 맞긴 해. 그래. 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 다수의 감각이 잘못됐어. 그 감각이 맞는데. 너 지금 소수 입장 중인가? 라고 그렇게 관념론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이해해 놓으세요. 알겠죠? 우리 잠깐 쉬고서 이 다음 질문 또 해봅시다. 일어나.